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산중학교 3학년 여러분, 저는 국어교사 김상희입니다. 자, 오늘 우리 57페이지부터 보기로 해요. 자, 57페이지. 자, 여기입니다, 여러분. 자, 참 재밌는 활동이 나와 있는데요.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삶을 성찰해 보는 의미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박 씨가 다음과 같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본다면 어떤 말을 할지 추측해보고 박 씨와 나눌 대화를 상상해서 적어보자 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뉴스죠. 네, KBS 뉴스. 자, 그리고 이쪽은 성형외과의 광고 문구이죠. 자, 먼저 뉴스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직장 내 남녀차별 금지. 내년부터 5인 미만 전 사업장에서 남녀차별 금지법이 시행이 된다라는 뉴스의 기사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성형외과에서는 자, 외모가 힘이 되는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자, 그래서 성형외과에 성형하러 와라 라는 홍보 문구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자, 가상의 그 인터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박 씨와 나눌 대화라고 했죠? 인터뷰가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하고 여러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박 씨가 자, 우리 KBS 뉴스 방송과 관련된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박 씨가 이 뉴스의 내용과 관련돼서 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이 남녀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박 씨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박 씨의 그 대사를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자, 꽤 긍정적인 현상이군요. 저도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저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인정받을 수 있겠네요. 등등등. 그쵸? 그래서 높은 관직에도 오르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박 씨가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형외과 광고 문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자, 그러면은 우리의 질문입니다. 성형외과의 광고 문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박 씨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자,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긍정적인 현상이네요 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 반대로 말하겠죠. 자,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자, 사람은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인품, 능력, 덕행 등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박 씨가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상 인터뷰. 자, 박 씨와 한번 가상 인터뷰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채웠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정해져 있는 정답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우리 삶을 성찰해 보자고 했죠. 여러분, 이 성찰까지 우리가 반드시 이 과정까지 가야 한다는 거 선생님이 이 단원의 초입부터 굉장히 강조했었죠. 이게 바로 문학의 의미라고 했죠. 문학이 갖는 의의라고 했죠. 성찰까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이 소녀가 이런 말을 했네요. 박 씨가 사람의 기륭화복은 하늘에 달렸다고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우리 삶을 성찰해 볼까? 네, 이것은 운명론에 관한 거였죠. 운명론. 자, 그런데 선생님은 운명론 플러스 첫 번째로 선생님은 여성 차별을 얘기해 볼게요. 네, 여성 차별 그리고 두 번째 이 운명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작품에서는요, 박 씨가 가정과 나라에 공헌을 많이 했죠. 그쵸? 훌륭한 인품을 그리고 훌륭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모습이 드러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과거에 비해 여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쵸? 자, 그리고요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는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어요. 네. 아까 저 위에 뉴스 기사에서도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예. 여성차별 금지법 이런 게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많이 개선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인식과 태도가 개선이 되었어요. 자, 그러나 여성을 억압하는 모습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 존재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개선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 개선을 하려는 노력과 그 의지, 그리고 어떤 계속해서 소통을 해야겠죠. 그렇죠? 소통과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찰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운명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박시연에는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으니까 우주에서 이미 그렇게 각본을 짜놨으니까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가라.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옛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안 그렇죠. 정해진 운명보다는 그 정해진 운명이라는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겠고요. 예. 개인의 자, 오늘날은 개인의 능력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오늘날은 개인의 능력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인의 능력이나 태도가 삶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삶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박시련처럼 타고난 조건에 따라 삶이 결정된다고 너무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운명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여전히 존재하기도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자, 지속적으로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자, 극복하려는, 자, 이쪽으로 쓸게요, 여러분. 노력이 요구된다. 라고 우리의 삶을, 현대 사회에 대해서 성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쵸? 네. 자,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57페이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어디로 가냐면요. 6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을 넘기세요. 64페이지로 갈게요. 64페이지 생각 모으기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자,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자, 확정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서답형 문제로 괄호 넣기 하기에 딱 좋은 그런 문항이거든요. 이건 확정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부터 볼게요.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읽을 때에는 과거의 삶과 오늘날의 삶을 서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네, 견주어 봐야겠죠. 그쵸? 비교하며 감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학작품을 감상하며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여기 답이 있네요. 문장 속에. 자,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은요. 자, 시대와 그리고 지역을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가치라는 건데, 자, 이런 것을 무슨 가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요 단어는 여러분, 그리고 요 개념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학작품에 반영된 삶의 모습에 담긴 땡땡은 시대나 문화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가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쵸? 자, 이게 뭡니까? 네. 이게 바로 가치죠. 그쵸? 가치죠. 자, 그래서 이것을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가치의 특수성이라고 했죠. 그쵸? 자, 그래서 2번 문항에서는 가치의 보편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3번은 특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자, 네 번째. 문학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자, 문학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최종 목적지, 도착점은 성찰이라고 했죠. 예, 성찰을 해서 자, 가치를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가치화, 내면화를 시켜 놓아야 한다. 그렇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문학을 독서하는, 읽는 이유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됐나요, 여러분?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각 모으기도 자,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66페이지 선택 학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기세요. 66페이지. 여러분, 66페이지에는요, 네, 짤막한 단편 소설이 나와 있는데요. 작가가 누굽니까? 자, 심리적 체험을 중심으로 소설 감상하기라고 했는데 작가가 이청준입니다. 여러분, 이청준이라는 작가는요.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이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되는 작가예요. 자, 이청준 씨의 많은 대표작들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접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연인데요. 연. 네. 여러분, 지문 옆에 있는 사파 그림을 보면 연이 뭘 말하는 건지, 이 연이라는 단어가 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바로 그 연이에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 연이죠. 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심리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소설을 감상하자고 했는데, 이 연이라는 짤막한 소설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요. 이 연이라는 작품은요. 소설 중에서도 굉장히 서정적입니다. 예, 서정적인 특성이 많이 드러나 있죠. 서정적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죠, 여러분? 작품이 참 서정적이야 라고 했을 때는 자, 그것은 이 정자가요. 예. 정서를 말하는 거죠. 정서를 듬뿍 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생님, 이 정서라는 말이요. 우리 참 많이 지금까지 사용을 했어요. 근데 정서라는 단어가요. 좀 추상적이에요. 이게 뭐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자, 이 정서는요. 자, 이 선생님이 지금부터 단어 몇 개를 열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조금 이 단어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파악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느낌이요. 느낌. 자, 그 다음에 감정. 네. 자, 그리고 무언가를 깨닫는 자, 성찰의 표현들. 자, 그리고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깨달음의 그런 표현들. 자, 그리고 무엇인가를 원해요, 갈망해요, 지향, 혹은 현상이나 시대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 자, 요런 것들이 다 정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 어휘들인데요. 자, 그래가지고는, 요렇게 앞글자를 따서 그 선생님은 외우기도 하는데요. 느감성 깨집이라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면 그 작품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작품 속에서 이런 것들이 물씬 풍긴다면 그것은 서정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이청준의 연이라는 소설도요, 여러분들의 어떤 감성을 터치를 할 거란 말이죠. 소설이긴 하지만 거의 그 정서는요, 시에 가까운. 예.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조금 빠른 속도로 이 단편 소설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자, 소설의 구성 단계 발단부터 시작이 되니까 발단이라고 써놓고 갈까요? 자, 마을 쪽 하늘에선 연이 떠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자, 연은 먼 하늘 여행을 꿈꾸는 작은 새처럼 하루 종일 마을 위를 맴돌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새 있죠? 새. 자, 처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비유예요. 그렇죠? 직유법을 썼죠. 예. 자, 그러니까 연을 새에 비유했어요. 아이고. 비유했어요. 자, 직유죠.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연을 새에다가 비유한 이러한 표현은요. 자, 지금 여기가 66페이지인데요. 자, 68페이지에서도 나오고요. 70페이지에서도 나와요. 계속해서 자, 새에 비유된 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 연과 새의 결정적인 어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짚어볼까요? 일단은 이 비유했다는 것은 두 대상 사이에 공통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비유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과 새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다른 점을 파악하는 것은 이 소설을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또 꽤 중요한 어떤 키가 된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연은요, 하늘을 바람을 타면서, 자유롭게 춤추면서 움직이죠. 그죠? 하늘을 날아다녀요. 자, 그러나, 어떻게 되어 있죠? 연의 그 실의 끝을 따라가 보면 사람이 들고 있죠. 예, 사람의 손에 실끝이 묶여 있죠. 그쵸? 자, 그래가지고요. 이 연은요. 일단은 묶여 있어요. 어딘가가 그 끝이, 한쪽 끝이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한계가, 공간의 한계가 분명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이 완전하게 자유로운 그러한 존재이냐, 자유로운 대상이냐라고 볼 때 한계가 있다는 거. 이 한계가 있다는 거. 맞죠? 예. 자, 그런데 새는 어때요? 새는요? 새는요, 어디에 묶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새는 어디든지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새는 완벽한, 그야말로 완벽한 자유, 완벽한 자유를 만끽하는 그러한 존재예요. 맞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요. 이 소설에서 연을 새에 비유한 것은 아주 중요한데 이 연이요. 어느 순간에 이 새로 변하게 돼요. 선생님 말 잘 이해하세요? 아들이 연은요, 어떻게 보면 아들로 대표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현실적인 조건에 얽매여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 그러한 숙명을 지닌 인간적인 존재로서의 예, 그거를 여운에 비유를 했다면, 자, 어느 시점에서 이 소설 속 주인공은요, 네, 연이 아니라 진정한 새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을 끊어버리고요. 실을 끊어버리고 줄이 끊긴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가서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즉 마치 하나의 새가 된 것처럼 아들이요. 예. 자신의 현실적인 세속적인 구속의 사슬을 끊고 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꿈을 찾아서 고향을 떠납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어떤 새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예, 이 소설의 줄거리거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연을 새에 비유한 것, 일단 이게 중요하고 이게 일차적으로 중요하고 자, 또 하나 그러나 연과 새는 다르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은 연이 아닌 새가 되는 어떤 그러한 인생의 선택을 한다는 거. 예. 이렇게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래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요. 여기 보세요. 어머니와 아들의 형편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어머니와 아들이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상급 학교를 포기해요. 맞죠? 집이 너무 가난해서 포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3번째 줄이 될 거예요. 자, 허기진 한숨이라는 요 부분 있죠. 네. 허기진 한숨을 어머니가 이 한숨을 삼키곤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볼까요? 자, 어머니의 대사. 우리 집 처지에 상급학교가 당학이나 한솔이냐? 우리 상급학교가 가당키나 한솔이냐? 라는 의미인데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요. 여기 보세요. 어미 곁에서 함께 땅이나 파고 살자라고 했죠. 예.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냥 아들아 나하고 같이 농사 짓고 지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질문. 어머니의 아들이 형편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고 했죠. 자, 이것을요. 우리 기억에서 디귿이다 라고 일단 답을 써놓고 자, 여기 이제 기호 달러 갑니다. 여기가 기역이고 여기가 니은이고 자, 여기를 디귿이라고 해가지고는요. 기역, 니은, 디귿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형편을 유추를 해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 어미 곁에서 여기부터가 이제 전개라고 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아주 중요한 대사가 나오죠. 상급학교 못 가면 연이나 실컷 띄우고 놀 거야. 상급학교 안 보내준 대신에
연실이나 많이 사줘 라고 하면서 상급학교에 가지 못해 섭섭한 마음을요. 예, 이렇게 연 날리기로 자, 섭섭한 마음을 달래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연 날리기로 섭섭한 마음을 달램. 네. 여러분 어때요? 짠하죠? 예, 안타깝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에는 연실 마련이 어려워서 제철에는 남의 집 애들 면 띄우는 거나 곁에서 늘 부러워 오던 아들이었는데, 자, 그래서 어머니가 큰맘 먹고 연실을 마련해 줬고, 자, 그때부터 아들놈은, 예, 맨날 허구한 날, 연만 날렸다라고 했죠. 그쵸? 자, 좋습니다. 저 넘길게요. 그리고 봄이 되어, 이거 어디지? 네, 여기요. 자, 봄이 되어 다들 친구들은 학교에 가는데 아들놈은 혼자 들판에서 연만 띄우고 놀았다라고 했고, 아침나절에 뛰어 올린 연이 해질녘까지 마을의 하늘을 맴돌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하루 종일 연 날리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이 띄운 연을 하늘에서 계속 바라볼 수가 있었던 거죠. 연을 보면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고 아들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연을 보면서 아들의 어떤 존재를 체크를 하는 거죠. 아, 우리 아들이 지금 연 날리고 있구나. 저기 저쯤에서 연을 날리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어머니는 아들의 위치를 이제 파악을 하셨던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 볼까요? 연은 언제나 머나먼 하늘 여행을 꿈꾸고 있는 작은 새처럼 보였고, 예, 맞아요, 여기. 자, 새라는 비유가 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머나먼 여행을 꿈꾸고 있는 작은 새라고 있잖아요. 그쵸? 연이요. 그러니까 연이요. 이 머나먼이라는 이 부분이, 이 단어가 이게 심상치 않은데요. 이제 아들이요. 새처럼 떠나갈 것? 네. 아들이 떠나갈 것 같은 떠나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 같은 거죠. 그런 예감을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왜 슬픈 예감은 항상 틀린 적이 없나? 예, 그렇게 돼요. 소설이요. 네. 그래서 보세요. 언젠가는 실 줄을 끊고 마을의 하늘을 떠나가 버릴 것처럼. 여기 보세요. 떠나가 버릴 것처럼. 네, 이것도 자, 이렇게 위로 화살표 하나 또 날려줄까요? 자,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는 거죠. 불안. 자, 하지만 연이 그렇게 하늘에 떠올라 있는 동안엔 어머니도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연이 그렇게 있는 동안에는 아, 아들이 아직도 내 곁에 있구나. 우리 동네에서 저렇게 놀고 있구나라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가 있다고요. 자, 여기에서의 이런 마음은 감정은 어머니의 정서는 안도감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또 그 봄 하늘처럼 적막스럽고 외로운 아들의 모습이 선하기 때문이다. 자, 아들을 자, 외로운 아들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이 예, 또 느껴집니다. 그쵸? 자, 그 다음 갈게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놈의 연날리기를 탓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었죠. 예. 자, 그리고 녀석의 마음이 고이 머물고 있는 연의 위로를 감사할 뿐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그러니까 연의 위로라고 했잖아요. 그쵸? 아들이 연 날리기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연에 대해서도 어머니가 고마운 마음이 있다.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있죠. 연에 실린 아들의 마음이 하늘을 내려오는 저녁 연처럼 조용히 다시 마을로 가라앉기를 기다릴 뿐이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요.
조용히 다시 마을로 가라앉기를 기다릴 뿐이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어머니의 정서는요. 자, 그 실이 끊겨가지고 하염없이 하늘로 올라가서 결국엔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연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 네, 연이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기를 바라는 아들이 들에서 놀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 그쵸? 자,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은요. 아들이 떠나지 않고 곁에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드러난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여기부터가 이제 위기인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가르쳐 줄게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